워싱턴에 있는 박지영 박사 연결해서 워싱턴 상황 알아봅니다. 여기서도 북한 문제가 지금 나왔대는데요. 북한 문제가 이게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지영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뭐 북핵 프로그램이 확대된다는 뉴스가 나왔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네. 안 그래도 이 박사님 계속 이 북한 내부적인 위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게 지금 상황이 외부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이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네요. 예, UN 리포터가 나왔네요. 네, 예, 발표 예정인 아직까지 지금 내용을 기밀로 하고 있는 보고서 네. 이 로이터에서 입수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UN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하고 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강화시켜 왔다. 이게 지금 UN에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예, 이 보고서가 다음 달 3월에 공개 예정인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인데, 네. 이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해왔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서 특히 그 일부 부품이나 기술은 그 중국 등 불법적으로 외부에서 조달한 것까지 이제 드러난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제재 감시단은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이 2017년부터 금지돼 있는 수백만 톤의 상품들을 이 뭐 바지선을 이용해서 수출하고 뭐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대략 한 280만 톤으로 추정되는 북한 네. 석탄 수출, 주로 이 중국 현지 선박으로 이 배에서 배로 옮기는 이런 거 네. 한국에서도 몇 번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선박들 세워놓고 거기서 네. 석탄 옮기는 거 적발됐다 이랬는데, 네. 이게 그 석탄뿐 아니라 해상하고 이제 또 직선 통해서 네. 정제 이유를 이 불법으로 계속 수입을 했다 이런 것까지 다 네. 이 보고서의 내용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은 특히 최근에 이 미국 트럼프한테 뭐 연말 시한 던져주고 막 했는데, 이 협조 거기에 대해서 응해주지 않으니까 막 그 미국의 협상 태도 비난하면서 그러지 네. 않았습니까? 네. 더 이상 자기들이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하겠다는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랬죠. 그랬죠. 예. 그렇게 위협을 했는데, 사실 이번 유엔 보고서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 이미 그 약속을 애초부터 안 지키고 있었던 거죠, 북한은.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핵 미사일 실험 중단하겠다는 내용 지키지도 않고 그거 계속 하고 있었으면서 마치 지켜왔던 것처럼 이제 그 약속 얽매이지 네. 않겠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인데, 네. 또 북한이 뿐만 아니라 저도 몇 번 전해드렸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관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엄청난 돈을 계속 탈취를 해갔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 거기서 가장 주 타겟이 한국의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점. 한국이 엄청난 돈을 그것 때문에 털렸는데, 지금 한국 정부는 그 정확하기커녕 대략적인 금액 뭐 피해 사실조차 안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유엔 보고서 같은 데서는 나오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오히려 거기에 대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는 거. 예. 이게 그러니까 이거 혹시 같이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소리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즉 북한은 핵실험 중단 약속 무시하겠다 이런 위협했지만 사실상 이미 지키지도 않고 있었다는 거 이미 이번 유엔 보고서에서 드러났고, 특히 북한이 중국하고 러시아를 등에 업고 계속 제재 해제 요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러시아하고 중국 유엔 안보리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안보리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온 거는 북한 입장에선 상당히 외부적인 압력이 엄청 강해질 수 있는 상당히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 이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또 그랬죠. 뭐 남북 협력 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수준의 뭐 그런 협력을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정말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참 진짜. 어이가 없고요. 특히 제일 우려되는 건 뭐냐? 이 보고서 내용이 아직 전체적인 공개가 안 되겠지만 혹시 네. 북한 석탄 수출하고 이런 제재 위반한 내용에 한국이
정부든 기업이든 한국 쪽이 직접적으로 개입이 됐다는 내용이 혹시 포함된 게 아닌지. 아하. 그랬다면 이거 한국도 바로 이 제재 위반을 같이 북한하고 한 국가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세컨더리 보이콧 들어가잖아요, 우리. 예. 예, 그 상당히 높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한국이 외교부 장관이나 보면은 이런 걸 무슨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어차피 또 제로인데 이런 게 혹시라도 간접적으로라도 한국에 그런 의심이 있다 이런 내용이라도 포함됐으면 굉장히 이게 앞으로 부담스러워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굉장히 위험해지네요. 한국도 세컨더리 보이콧 들어가면 예. 한꺼번에 가뜩이나 경제 안 좋은데 그러면 우리는 진짜 폭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짓거리들을 하니까. 자, 다음 뉴스 어떤 겁니까? 지금 이 북한이 예. 이런 상황인데 사실상 트럼프는 북한과의 어떤 협상 노력 이런 거 외교적 노력은 사실상 이제 손을 놓은 것 같다. 이 예. 얘기입니다. 예. 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의 분석인데 네. 2019년이 미국과 북한 외교가 궤도를 벗어난 해였다면 네. 2020년은 어떤 네. 그 외교적 노력을 하는 흉내내는 그런 것조차 그만두는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네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오늘 CNN에서 익명의 그 미국 관리말 인용해서 그렇게 보도를 했죠. 한국에서도 아마 보도가 됐을 텐데 네. 트럼프가 올해 안에 김정은과 협상을 하는 거는 직접 만나서 협상하는 건 사실상 중단했다. 안 하기로 할 생각이 없다. 이런 말을 이제 그 미국 관리 복수의 관리가 CNN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진전이 없는 외교 상황에 더해서 또 지금 이제 대선 앞두고 있는데 대선에 도움 안 되는 일은 이 트럼프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트럼프의 대북 외교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제 일단 멈춰 있는 그런 상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상황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현재 상황은 미북 외교를 특별히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북 외교를 뭐 누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자체가 필요성이 없다는 거 못 느낀다는 거죠. 미국에서. 그게 왜냐 우선 미국의 국내 정치 일정상 북한과의 그 양자 외교 재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이 최근에 정신 없었지 않습니까?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이제 또 선거 때문에 정신 없을 거고요. 이제부터는. 그렇죠. 탄핵 끝나자마자 이제 선거 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뭐 북한과의 외교 이런 거를 신경 쓸 여유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그 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과의 회담이 사실상 그동안 실질적인 진전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1년 전에 하노이 회담 빈손으로 끝난 후 아무것도 그 뒤로 발전한 게 없죠. 오히려 나빠지면 나빠졌지. 네. 김정은은 계속 미국에다 대고 적대적인 발언을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인용한 게 북한의 김계관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김계관이 그랬죠. 미국하고 괜히 1년 반 넘게 시간만 허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얘기는 분명히 트럼프도 같은 심정일 거다 이겁니다. 괜히 북한하고 1년 반 넘게 시간만 버렸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이러면서 끝으로 이 현상 유지를 그러니까 스타터스 코어라고 그러죠. 이 현상 유지를 한다는 거, 그 현 상태를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알았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있어서 비핵화는 미국이 양자 관계의 어떤 새로운 시대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양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시작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한마디로 정치, 경제, 안보적으로 통 크게 양보를 하지 않으면 북한의 비핵화는 시작조차 할 수 없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현재 상태 북한의 핵 문제를 비핵화로 현상을 바꾸는 거는 사실상 거의 진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런 건데 그러면서 여기 끝에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버릇은 고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저자가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슬픈 얘기라고 생각하냐 현실은 언제나 더 슬퍼지게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계속 이 미국과 북한 관계에 관련해서 계속 전해드린 얘기처럼 올해 아무래도 이 북핵 문제는 교착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돌파구 찾으려고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긴 있지만 네.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내부적으로 지금 북한 상황이 또 그럴 만한 여유도 없지 않을까.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뭐 더더욱 혼란스러워서 굉장히 지금 뭐 앞에 계속 진짜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핵화 이거는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뭐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그게? 아이고. 네. 아이고. 자, 다음 뉴스는 어떤 건가요? 예, 어제 아이고, 봉준호 소식 감독 얘기네요. 전해드렸는데, 예, 기생충. 예, 네. 이 소식 사실 뭐 일부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뭐 여기 뭐 좌파 감독, 좌파 문학에 대한 이 거부감 같은 게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SNS 같은데 보면 이 네. 기생충 수상 소식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분들도 뭐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네. 이 얘기를 전해드린 이유는 일단 오늘 외신 한국 관련 외신은 거의 다가 이 지금 이 오스카 소식이라서 네. 안 전해드릴 수가 없고 이걸 계기로 여러 가지 이 수상의 의미 이런 거를 평가하는 외신들이 많아서 네. 간단히 좀 전해드리자면 네.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뭐 더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당장 나가서 이 영화를 봐라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뉴욕타임스나 이 주요 언론들은 전부 이 백인 오스카의 전통을 깼다 이 자체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오스카상 의미 이때까지 굉장히 불과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 기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게 너무 인종 편향적이다. 완전히 이건 뭐 백인들의 행사냐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를 사실 한 방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주최 측에서 약간의 그런 의도도 있었지 않나. 뭔가 그동안에 그 비난받던 걸 그냥 한 방에 없애버리는. 네. 그거에 엄청난 효과를 그만큼 또 사실 근데 영화 자체도 그렇게 해도 손색이 없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예. 약간 그런 덕도 조금 본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네. 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블룸버그에서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이 박사님 여러 차례 얘기하신 이 소프트 파워 이 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성장한 걸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이 한국의 K-팝 그리고 K-드라마 이것들이 이 아시아 소프트 파워의 핵심 국가로 이제 한국이 자리 잡게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이 제조업을 통해서 과거 전쟁 폐허에서 벗어나 발전을 했다면 이제는 이 문화 수출이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사실 대단한 거죠. 이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사실 대부분이고 문화 수출로 돈 버는 나라가 진짜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이 그런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준을 넘어서 문화 수출이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됐다. 네. 이건 엄청난 발전을 했다는 걸 그럼요. 평가가 되는데 지난 10년 동안 여기서 블룸버그는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 1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이밴드를 방탄소년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K-팝이 음악 장르를 이 K-팝이라는 장르를 전 세계적으로 수용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 한국의 텔레비전 산업은 이 중국 시장, 아시아 전역에서 이 선도적 지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또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뭐 유튜브 히트작 베이비 샤크를 예를 들면서 그러니까 아기 상어 아시죠? 예, 예. 그게 뭐 미국에서도 뭐 야구장에서 울려 펴주고 그랬었잖아요. 예, 여기 베이비 샤크 성공이 또한 이 온라인 콘텐츠에서의 한국 성장 기반을 또 보여줬다. 그래서 이번 수상은 TV 드라마나 K-팝뿐 아니라 한국 콘텐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일으키고 영화로도 그 영역을 더 넓히게 됐다. 이제 뭐 K-팝과 드라마, 뭐 유튜버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또 영화 영역까지 한국이 어떤 콘텐츠 생산국으로서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는 나라가 되게 됐다. 굉장히 이 뜻깊은 그런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한류, 이 한국 문화의 힘 이런 거 한국에서는 좀 잘 느끼 실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도 사실 대단합니다. 뭐 다른 동남아 같은 데서야 뭐 전부터 그랬지만 어느 정도냐면 이 뭐 한국 중고생들이 학교에서 K-팝 덕분에 좀 이렇게 정말 어깨에 힘주고 다닐 정도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미국의 소위 명문대 학생들이 웬만하면 BTS 노래 한두 곡 정도는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고 예. 가사를 막 따라 불러요 진짜로 한국말로. 한국말로? 예. 오우, 야. 알파벳으로 적어가지고
해가지고 뭐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나오니까 네. 그런 걸 보고 따라 부르고 한국 노래방 가서도 그 한국 노래들을 몇 곡씩 부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대학생들 중에. 그리고 제가 직접 들었는데 어떤 아주 이런 한국 노래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 중국 학생들이 대부분이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학생은 자기 소원이 네. 넌 뭐 나중에 뭐 되고 싶냐 그러지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한국 사람 되고 싶다 이런 것도 봤습니다. 이야, 멋지네. 그래서 정말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네. 한국 노래, 한국 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선망의 대상처럼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한국 사람 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화의 힘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영화의 뭐 어떤 지금 뭐 문화계가 좌파 편향되고 이런 거에 사실 문제고 고쳐져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 기생충의 이런 오스카상 수상 이런 정말 이 쇼킹하게 이 미국과 세계를 그렇게 만든 거 이건 정말 대단한 의미를 평가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재영 박사였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거. 야, 그 듣기 좋네요. 그 중국 학생들이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 되는 게 소원. 야, 이 소프트 파워가 이 국력을 평가하는데요. 조셉 나이라는 그 학자가 구분을 한 거거든요.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스마트 파워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국력이라는 게 일단 하드 파워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처럼 이제 땅 덩어리, 뭐 인구, 국방력, 경제력 뭐 이런 게 이제 하드 파워죠. 이제 소프트 파워는 이제 지금 같은 이제 문화력, 뭐 외교력, 그렇죠? 과학 기술이라든가.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게 이제 애국심도 들어갑니다. 소프트 파워에. 그게 힘이라는 거죠. 국력을 평가하는데.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기생충이 아카데미 4개 부분 석권하고 특히 작품상 감독상을 쓸었다는 거. 그거 막 최고의 영화였다는 거예요. 그냥 뭐. 근데 그건 우리가 봉준호가 좌판이 우판이 봉준호는 물론 좌파지만 그런 거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 이거 제가 감히 비교하면 100m 올림픽 종목에서 100m에서 한국 사람이 우승한 것만큼 이 힘든 거예요. 우사인 볼트 이런 애들 제끼고 한국 사람이 우승한 거. 그만큼 힘든 겁니다. 아시아 처음이고요. 작품상. 아시아뿐만 아니라 비영어권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단한 거고요. 봉준호가 좌파인 걸로 뭐 공격들 하시는데 그건 봉준호가 정치 발언을 했을 때 우리가 공격을 하자고요. 영화 잘 만든 거는 뭐 우리가 해주고, 김재동이처럼 뭐 헌법 어쩌고 나불대면은 그런 놈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놈들 어줍지 않게 말해. 이제 뭐 영화 잘 만들어서 상 타는 거 우리가 박수 쳐주고. 아유,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카데미 작품상 탈 줄은 저도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야, 꿈에도 몰랐네. 근데 봉준호의 이 기생충을 보면서는 그런 생각을 자꾸만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겠지. 뭐 99.96%인데 야, 진짜 이건 더럽게 영화 잘 만들었네. 야, 이건 작품상 노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매큼은 했는데 현실로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